저는 그날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비가 쏟아지던 저녁, 버스 정류장 앞 골목 어귀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 한 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 사드리고 우산을 씌워 택시를 잡아드린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제가 연간 매출 보고서에서나 이름을 봤던 이 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이후 제 삶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32살 중소물류회사 영업팀 대리. 월급은 230만원, 전셋집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5만원. 어머니는 혼자 시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사시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는 것도 버거울 만큼 바쁜 척 혹은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침이었습니다. 입사 7년 차의 대리. 주변 친구들은 과장이 됐고 어떤 녀석은 벌써 팀장 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인사고과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윗사람들한테 찍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잘나지도 않은 그냥 회사에서 없어도 될 것 같고 있어도 그냥 그런 존재였습니다.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11월인데도 비가 왔으니까요.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9시 40분. 거리는 비어 있었고 빗소리만 제 발소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골목 어귀에서 봤습니다. 한 노인이 보도블록 위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정장 차림인데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고개를 완전히 앞으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한 분인가 싶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런 분들 가끔 봤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옷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비에 젖었을 뿐이지 양복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게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편의점 삼각김밥 먹고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멈췄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그냥 제 두 발이 그 노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반쯤 뜨고 계셨는데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호흡도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어디 사세요? 노인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가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는 거야. 근데 그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정장 입은 채로 보도블록에 쭈그려 앉아있는 노인이 괜찮을 리 없잖아요. 저는 노인의 팔 아래로 손을 넣어 부축하려 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편의점이 저기 있어요. 비라도 피하시게요. 노인은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부축하려 하자 결국 팔을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우산으로 두 사람을 가리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20m쯤 되는 거리를 한 5분은 걸어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직원 청년이 힐끔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인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음료 코너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돌아오니 노인이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등을 조금 펴고 앉아 있었거든요. 이거 드세요. 제가 캔커피를 건네자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재는 것 같은 뚫어지게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눈빛이 아닌 뭔가 예리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제 캔커피를 땄습니다. 사는 데가 어디세요? 연락할 가족분 계세요? 노인은 천천히 캔커피를 손에 쥐면서 혼자야. 가족은 멀리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그럼 택시 불러드릴게요. 주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노인이 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또 그랬습니다. 고맙네. 짧은 한마디였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강남구 어딘가 주소였는데 아파트 이름이 워낙 큰 데라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대충 알기론 그쪽은 평당 몇 천만 원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사시는 분이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제분들이 모셔다 드린 집인지 본인이 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택시가 오자 저는 문을 열어드리고 노인이 안전히 타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은 창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저는 조금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어디서 일하나? 한강물류 영업팀에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그대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겨진 빈 편의점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끝난 것 같은 아니면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영수증을 보니 아까 캔커피 2개에 3,800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달 저는 좀 빠듯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조금 나온 달이기도 했고 회사 회식이 몇 번 있었거든요. 3,800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달에 그게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가 오늘 뭔가 괜찮은 일을 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마음 어딘가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준혁이냐?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요. 밥은 드셨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밥은 무슨 나 혼자 먹는데 뭘 먹겠니? 라면이나 끓여 먹었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됐다 너나 잘 챙겨 먹어. 야근 또 했지? 저는 웃었습니다. 네. 힘들지? 괜찮아요. 오늘 좀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그냥 좋은 일이요. 어머니는 또 웃으셨습니다. 그래 좋은 일 있는 날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저는 버스 창문에 기대어 빗속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그 3,800원과 그 3분도 채 안 되는 선택이 1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마이너스. 그 이후 저는 완전히 잊었습니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그냥 똑같이 일어나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됐고 연말 실적 마감에 치이면서 그 노인의 기억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연말 인사고가에서 저는 또 B등급을 받았습니다. 팀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 대리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임팩트가 없어요. 성과가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팩트, 성과. 다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2023년. 저는 새해 결심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또 일상이었습니다. 1월, 2월, 3월. 봄이 됐고 저는 그해 처음으로 팀 내에서 큰 거래 하나를 따냈습니다. 경쟁사 두 곳을 제치고 대형 화장품 제조업체의 물류 계약을 성사시킨 거였습니다. 금액은 연간 12억. 팀장이 칭찬을 했고 저는 그달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용돈을 넉넉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뭔 일 있냐? 아니요, 이번에 일 잘 됐어요. 정말? 우리 준혁이가 드디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습니다. 저는 점점 일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장품 거래처 담당자와 관계도 좋아졌고 소개를 통해 다른 거래처도 몇 개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6월 어느 날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마이너스. 한강물류 영업팀 이준혁 씨 맞으시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목소리는 깔끔하고 정중한 남성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DS그룹 비서실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DS그룹.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DS그룹이 어떤 곳인지는 누구나 압니다. 이 나라에서 화장품, 유통, 물류, 건설, 금융까지 손 안 댄 데가 없는 자산 규모 50조 이상의 대기업. 그 비서실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저한테요? 네. 이준혁 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시간이 되실까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DS타워 본사로 해도 될까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냥 사기 전화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요즘 사기도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고. 잠깐요. 제가 왜 DS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지난해 11월에 비 오던 날 저녁 누군가를 도와드린 적 있으시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 7개월이 지나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한순간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빗속, 골목, 정장, 캔커피, 택시. 혹시 그 할아버지가? 네, DS그룹 회장 엄경찬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의자에서 거의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DS그룹 엄경찬 회장. 그 이름은 경제신문에서 매달 봤습니다. 이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80대에도 직접 경영을 챙기는 전설적인 기업인. 그분이 그 골목 노인이었다고요? 지금 이게 무슨 금요일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동료 최석준이 옆에서 저를 보더니 야, 이 대리 왜 그래? 얼굴이 하얗잖아.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손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마이너스.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처음으로 강남에 있는 DS타워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지하 4층, 지상 5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짙은 청회색 유리로 되어 있었고 로비에 들어서니 층고가 12m는 될 것 같은 공간에 조용하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제 이름을 대자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이준혁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VIP 엘리베이터라고 적힌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50층. 문이 열리자 한쪽 벽이 전면 유리창이었고 서울 도심이 아래로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서실로 보이는 공간을 지나 응접실 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빗속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 등을 세우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흰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으며 눈빛은 선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존재감이 달랐습니다. 그냥 대기업 회장님의 존재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며 먼저 말했습니다. 왔나? 저는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일단 허리를 90도로 구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앉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그날 밤 편의점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쟤는 눈빛. 그날 자네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 나는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어떤 사람은 뭔가를 바라고 도와. 어떤 사람은 그냥 도와. 자네는 후자였어.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거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마이너스.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게 시험이었구나. 그날의 그 상황 자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경찬 회장은 1년에 한 번 직접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화려한 자리에서 사람을 보면 진짜를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명함을 보고 직급을 보고 배경을 보고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회장은 가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냥 볼품없는 노인으로. 비서도 없이. 경호도 없이. 회장 티도 없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몇몇은 힐끔 봤지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왔다가도 힘들다 싶으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 수십 년간 사람을 봐왔어. 명함 없이 배경 없이 그냥 사람 자체로. 그렇게 보면 본질이 보여.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의 3분이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 3분이 누군가에겐 저의 전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네가 하는 일이 물류 영업이라고 했지. 네. 한강물류에서 7년째입니다. 거기서 뭘 하고 싶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은 좋아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때도 있고요. 더 잘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게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뭔가를 조용히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제안이 있어. 마이너스. DS그룹 계열사 중에 DS로지스틱스라고 있어. 저는 알았습니다.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류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물류 3위 업체. 거기 신사업팀을 새로 만들 생각이야. 그쪽에서 자네가 일해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요? 자네를. 그냥. 저는 중소물류업체 대리입니다. 그쪽엔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회장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옅은 미소였지만 그 얼굴에 그런 표정이 생기자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스펙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펙 좋은 사람은 넘쳐나. 명문대 유학파 컨설팅 출신 석사 박사. 그런 사람들 나한테 줄 서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비 오는 밤에 모르는 노인한테 자기 우산 씌워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봐.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자네가 보여준 건 그날 밤 그 한 가지로 충분히 봤어. 회장은 탁자 위에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DS 로지스틱스 신사업팀 채용 계약서야. 직급은 과장급으로 시작하고 연봉은 이게 초봉이야.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눈이 찍혔습니다. 지금 제 연봉의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맞아.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걸. 자네 같은 사람한테 이걸이라고? 자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자네는 몰라도.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네는 몰라도.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 깊은 데를 건드렸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일주일 줄게.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서며 다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냥 지나쳤어도 자네 탓하지 않았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안 지나쳤잖아. 그게 자네야. 회장의 그 마지막 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는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고 저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DS 로지스틱스 신사업팀 과장급 그 연봉. 한동안 그냥 멍하게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고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저예요. 알지 알아.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어머니는 제 목소리 하나로 뭔가 느끼셨나 봅니다. 저는 잠깐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11월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DS타워에서 있었던 일까지. 어머니는 중간중간 그래서 한마디씩만 하시면서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다 얘기하고 나자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응, 듣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너 그날 왜 멈췄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멈췄어요. 그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야. 엄마는 내가 그런 아이인 걸 알았어. 어릴 때부터. 남이 힘들면 그냥 못 지나치는 아이.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 잡아. 근데 욕심 때문에 잡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잡아.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못 보셨겠지만. 네. 그리고 준혁아, 기회가 오는 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그날 멈춘 것처럼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기회가 되는 거야. 그거 잊지 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빨리 내려와. 밥이나 먹고 가라. 엄마가 좋은 거 해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마이너스.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DS 로지스틱스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SKY 출신의 경력도 화려하고 영어도 잘하고.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한강물류에서 7년을 일했지만 거기서 제가 쌓아온 것들이 거기서도 통할까? 잘못 갔다가 오히려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왼쪽엔 남는다, 오른쪽엔 간다. 남는다 쪽에 썼습니다. 익숙하다. 리스크가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간다 쪽에 썼습니다. 두렵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한참 그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날 밤 골목 어귀에서 멈추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멈추거나. 지나쳤으면 편했겠죠. 뭔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거고 늦게 집에 가지 않아도 됐을 거고. 그런데 멈췄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간다 쪽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DS그룹 비서실 김태훈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DS로지스틱스에 입사한 건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첫날부터 압도됐습니다. 신사업팀은 총 8명이었는데 저 빼고는 전부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SKY 출신 3명, 카이스트 1명, 해외 MBA 출신 2명, 전 컨설팅펌 1명. 저는 그냥 지방대 나온 한강물류 대리 출신. 첫 팀 미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지방대 졸업하고 한강물류에서 7년 물류 영업을 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은 없지만 현장을 잘 압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팀장은 서예진 부장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도 처음에 제 이력서를 보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라고. 하지만 회장의 지시였으니 뭐라 할 수 없었겠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절반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 형식이 달랐고 일하는 방식이 달랐고 기대하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니 서서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있는 강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장 경험. 다들 전략을 알았지만 현장을 몰랐습니다. 지도를 읽을 줄 알았지만 땅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반대였습니다. 땅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팀에서 신규 물류 허브 입지 분석을 하는데 다들 데이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거기 가봤어요. 3군데 다. 다들 저를 봤습니다. 영업하면서 그쪽 물류 업체들 몇 군데 방문한 적 있어요. 데이터상 좋아 보이는 두 번째 입지는 실제로 주변 도로 사정이 최악입니다. 아침엔 출근 차량으로 막히고 오후엔 학교 앞이라 속도 제한까지 있어서 대형 트럭이 제 시간에 움직이기 어려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예진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네,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팀에서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펙은 달라도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마이너스. 서예진 부장은 처음에 저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낙하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왜 이 사람을 여기 보냈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리 이 과장은요 절대 주눅 들지 않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반드시 다음번엔 알고 와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친해진 건 10월쯤이었습니다. 야근을 같이 하게 됐는데 서 부장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이 과장 진짜로 궁금한 거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회장님이랑 어떤 인연이에요?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말해도 될까 싶었는데 서 부장의 눈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 부장은 중간중간 눈이 커지면서 듣다가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 시험? 네. 세상에. 서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네요.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가 보는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의 순간을 사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깊은 것이 와닿았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의 순간. 그날 밤 그 골목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웠고 비가 왔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진짜였습니다. 마이너스. 11월이 됐습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무심코 그 골목 앞을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거기였습니다. 그 편의점, 그 버스 정류장, 그 골목 어기. 비가 와서가 아니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 서서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야근하고 삼각김밥 사 먹으러 가던 저. 그리고 그 노인.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인가? 여전히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DS로지스틱스에서 아직 배울 게 산처럼 남아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방향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냥 흘러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를 향해 걷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캔커피 2개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캔커피 하나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한 캔커피.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혼자 캔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입사 후 3달이 지났을 때 회장님께서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그 응접실이 아니라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장님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없이. 잘 지내나?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힘듭니다. 근데 좋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야. 힘들어야 는 거야.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그날 이후 계속 보고를 받았어. 저는 몰랐습니다. 서예진 부장한테요? 응. 자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뭘 모르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군요. 잘하고 있어. 그 짧은 말이 뭔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부른 건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회장님은 탁자 위에 2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년에 신사업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동남아 물류 허브 구축 사업이야. 규모가 꽤 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팀장을 자네한테 맡기고 싶어. 또 굳어버렸습니다. 저한테요? 자네한테? 제가 입사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요. 알아. 팀에 저보다 훨씬 경력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알아. 왜? 저입니까?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봤어. 자네는 뭔가 막히면 돌아갈 줄 알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줄 알아. 그리고 사람들 말을 들을 줄 알아. 잠시 멈추더니 그게 리더야. 다 아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야. 방향을 잡고 사람을 데리고 갈 줄 아는 게 리더야.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이번엔 더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거야. 마이너스. 동남아 물류 허브 프로젝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3나라에 물류 거점을 설치하고 DS로지스틱스가 동남아 물류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규모만 수백억. 저는 팀장이 되자마자 팀원 구성부터 다시 했습니다. 신사업팀 내부에서 3명을 뽑았고 외부에서 동남아 시장 경험 있는 사람 2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현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 달 반에 걸쳐 세 나라를 돌면서 현지 업체들을 만나고 도로 사정을 직접 보고 항만을 걷고 창고를 들어가 봤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 왜 이렇게 직접 다니냐고 했습니다.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야. 현장은 지금이야. 그 말이 팀 내에서 나중에 유행어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보고서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데이터상으로 물류 흐름이 원활한 지역이었지만 실제로 가보니 우기 때 특정 도로가 잠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지 물류 기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였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입지 선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베트남 쪽 현지 파트너사 문제였습니다. 계약 직전 단계에서 그 회사 대표가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나왔습니다. 수수료를 올리고 계약 기간도 단축하고 팀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냥 들어줍시다. 이미 너무 많이 왔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이 선례가 생기면 나중에 다른 조건도 다 흔들립니다. 저는 이틀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로 혼자 날아갔습니다. 파트너사 대표를 만나서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조건을 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표는 처음엔 뭉뚱그려 말하다가 저와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경쟁사 한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DS그룹과 하고 싶었기에 저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쪽 제안을 다시 검토해서 수수료 일부는 조정하되 대신 초기 공동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새로운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팀으로 돌아와서 그 과정을 설명하자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협상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이 팀 내에서 또 얼마간 회자됐습니다. 마이너스.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저는 퇴근하고 나서 어머니를 뵀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좀 제대로 된 밥을 대접했습니다. 고깃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추어탕 잘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너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요? 응. 눈이 달라. 뭔가 목표 생긴 사람 눈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눈 몇십 년 봤는데. 예전엔 눈에 힘이 없었어. 그냥 지쳐있는 눈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뭔가 있어. 불이 있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팀장이에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 팀장이요? 신사업팀 프로젝트 팀장. 어머니는 눈이 커지더니 입을 손으로 막으셨습니다. 어머.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요.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아. 울지 마세요, 어머니. 아이 울긴 누가 울어. 국이 매워서 그래. 국은 그렇게 맵지 않았습니다. 저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마이너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 회장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근처 식당을 예약하셨다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허름하지만 오래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주 오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회장님이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두 손 하나만 있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회장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지켰어.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앞에서 절대 눈 돌리지 않기. 그냥 지나치지 않기. 두 번째는 사람을 잃지 않기. 저는 그 말이 그냥 격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은 결국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는 안 돼. 나를 믿어줄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게 사업의 전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자네가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고 있어. 자네 팀원들이 자네 뒤를 어떻게 따르는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뭔가로 가득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네가 처음 왔을 때 팀에서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할 것 없어. 자네가 한 거니까. 마이너스. 2024년 9월 동남아 물류 허브 프로젝트의 1단계가 완료됐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허브 준공식. 저는 그날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5만 평짜리 부지에 세워진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 냉동 창고, 배송 거점. 그 앞에 서서 저는 한 2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였습니다. 제가 이끈 팀이 만든 거였습니다. 팀원들이 옆에 서 있었고 현지 파트너들도 있었고 DS그룹 임원들도 왔습니다. 준공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팀원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 환호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나중에 팀원 중 한 명인 조현민이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진짜 우리 해냈어요. 우리가 같이 한 거야. 팀장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중간에 저 포기하려 했었잖아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가 중반에 지쳐서 사직 의사를 비쳤던 것. 그때 저는 퇴근 후에 그와 둘이 앉아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 덕에 팀 분위기도 돌아봤잖아. 조현민이 웃었습니다. 팀장님은 왜 그리 사람 잘 챙겨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배웠어. 마이너스. 2025년. 저는 DS 로지스틱스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동남아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단계로 태국 방콕, 3단계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팀도 커졌습니다. 처음 8명에서 23명으로. 저는 그해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실 수 있는 방 있는 아파트. 이사를 하는 날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박스를 나르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너 진짜 다 이뤘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됐다. 엄마 눈엔 다 이룬 거야. 저는 박스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셨습니다. 주름도 더 늘었고. 저는 뭔가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고생시켜 드렸죠?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컸는데. 아니, 더 일찍 잘 됐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때가 있는 거야. 씨앗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잖니. 내 때가 그때였던 거야.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그해 11월 회장님이 공개적으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은퇴식 전날 회장님이 저를 또 불렀습니다. 이번엔 그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퇴하는 거 알지? 네.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냥 지나쳤으면 어땠을 것 같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한강물류 어딘가에서 대리로 야근하고 있었겠죠.
삼각김밥 먹으면서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생각은 달라. 어떡해요? 자네는 그날 지나치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아니어도 어디선가 멈췄을 거야. 그게 자네 본질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이 좀 따가웠습니다. 자네한테 내가 기회를 준 게 아니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진짜 사람을. 오래 살면서 점점 진짜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지거든. 다들 뭔가를 바라고 가까이 오니까. 회장님은 창밖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날 밤 자네가 그냥 옆에 앉아줬을 때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걸 느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냥 따뜻했어. 짧은 침묵. 그 캔커피 한 잔보다 따뜻했어. 저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 자네가 내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캔커피를 드셨잖아. 억지로 대화를 이끌려 하지도 않고 불쌍하게 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줬어.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캔커피 마신 것.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위로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 마이너스. 지금 저는 DS 로지스틱스 신사업 본부장입니다. 35살.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그 선택이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멈췄고 그냥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보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큰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에 가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인생을 바꾸는 건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비 오는 밤에 늦은 시간에 멈출 이유가 없는데 멈추는 것. 그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쌓여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어떤 길을 걷는지를 결정합니다. 마이너스. 2025년 11월. 또 비가 왔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DS타워를 나섰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걷다가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인데 가방을 잃어버렸는지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했고 지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갑을 어디서 흘렸는지. 지하철 타야 하는데. 저는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괜찮아요. 그냥 타시고 나중에 충전하시면 되니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 남자가 회장이든 아니든 재벌이든 아니든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입니다. 마이너스. 회장님은 은퇴 후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문자로. 아주 짧은 문자입니다. 잘 지내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 하나가 가끔 힘들 때 저를 잡아주는 것이 됩니다. 회장님께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이 진짜 순간입니다. 사람은 명암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리더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잡고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따뜻함은 말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도 전달됩니다. 마이너스. 2026년 봄. 저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처음엔 어머니가 극구 거절하셨습니다. 나 시골이 좋아. 거기서 뭘 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서요. 넌 바빠서 어디 보기나 하겠냐. 바빠도 아침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오셨습니다. 첫날 아침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얼마 만이냐. 너무 오래됐죠. 엄마는 그게 제일 좋아. 같이 밥 먹는 거. 저는 밥을 먹으면서 창문 밖봄 하늘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저는 삼각김밥을 편의점에서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랑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에필로그. 저는 지금도 가끔 그 골목 앞을 지납니다. 그 편의점은 아직 있습니다. 가끔 거기서 캔커피를 삽니다. 혼자 마시기도 하고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면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그냥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것. 그냥 옆에 있을 수 있을 때 있는 것. 그게 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때를 잘 만났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란 항상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붙잡았습니다. 거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발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멈춰 서야 하는 순간. 지나치면 편하고 멈추면 번거로운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자신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멈춰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떤 보상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날 밤 멈춘 것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저를 제가 되게 했으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 오는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누군가 멈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